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대 로템을 필두로 방산주 플러스권에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죠. 권비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는 중동을 넘보고 있는 현대로템이 폴란드향 역대급 계약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9조 원대 규모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방산기업으로서 계약금 규모를 선제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해서 아직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개별 규모로서 역대급 규모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방산주를 끌어올리고 있는 현대로템의 계약,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망이 될까요?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이번 계약은 사실 시장이 예상 못했던 아주 새로운 계약은 아닙니다. 2022년 폴란드와 우리나라가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 차례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선 1차 계약은 2022년 8월에 이뤄졌습니다. K2전차 180대 계약으로 4조 5천억 원대 계약이었는데요. 이때는 현대로템뿐만 아니라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FA50 경공격기 48대도 함께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계약은 이 첫 번째 계약에 뒤이은 2차 계약입니다. 원래 지난해 연말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이 폴란드의 금융 지원 문제, 또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딜레이 됐는데요. 이번 2차 계약은 2차 계약과 전차의 개수는 1차 계약과 전차의 개수는 동일을 하지만 이 계약의 규모는 약 2배가량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해서 기존 K2 전차보다 비싼 K2PL이 포함이 데다가 특수 목적을 수행하는 계열 전차, 그리고 전차 MRO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 호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유럽에 주장해왔던 나토의 방위비 증액이 이젠 정말 현실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제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야심찬 군사 역량 목표에 합의했다면서 이달 말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GDP의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방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듯했던 방산주는 오늘 현대로템의 호재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한 현대로템, 과연 성공적인 계약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들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 공약으로 이제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방산과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과 조선 이번 정부에서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방산 조선업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상승기에 이제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꾸준히 이제 수주 잔고도 이제 늘어왔고 이제 수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조를 띄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업황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었고 이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네. 이제 방산 조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정부의 이제 통합 수출 컨트롤 타워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방산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와 정부 간의 이제 외교적인 역량도 좀 수출의 성사 여부에 좀 중요한 비중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정부가 이제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이제 방산 업체들을 좀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방산 이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조선에도 이제 친환경 선박이 이제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 선박의 이런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수출 모멘텀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과 조선 쪽에는 계속해서 수혜가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산이랑 조선은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좀 본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시장 방산 업종 주목해야 될 모멘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6월 이제 방위비 증액과 네네. 관련해서 6월 말에 이제 나토의 정상 회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거의 잠정적으로 이제 방위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늘리는 걸로 좀 합의가 된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또 이제 한번 나오게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방산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종전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쟁이 3년 정도 이제 길게 좀 이어졌던 만큼 올해는 이제 소모전 양상에서 이제 조금 더 휴전에 대한 네. 요구가 좀 더 높아질 거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종전 가시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다 보니 이 이제 종전 관련된 이벤트와도 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재무장과 관련해서 나토 정상회의를 또 주목을 해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휴전 협상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달 말에 뭐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대표 방산 기업 중에 하나인 한국항공우주 큰 타격이 미칠 수 있다고요? 우선 이 항공기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이 기체 부품 사업 내에서 보잉 쪽,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향하는 매출 비중은 한 30% 정도 수준이라 영향은 조금 그러니까 전체 수익성에서 영향은 사실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와의 거래 조건에서도 지금 관세로 인한 이제 단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의 이런 관세와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 관세나 이런 비용의 영향으로 최종 고객사의 이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민간에서 이제 민간 항공기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살짝 짚어주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K방산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좋고 또 가성비가 좋다, 빠른 납기로 여러 해외 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종전 가능성 아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전 유도 가능성 어디까지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뭐 즉각적인 종전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즉각적인 종전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걸로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제 이견이 좀 있고 네.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점령지에 대한 영토의 인정을 해달라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또 그 반대로 이제 이 점령지 영토를 돌려달라 하고 있고, 나토도 가입하겠다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이제 좀처럼 이제 의견 차가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다만 이제 아무래도 앞서 좀 언급드렸듯이 전쟁이 이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고, 또 최근에는 이 러시아가 점령한 이런 뭐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점령지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이런 국지전 양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계속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소모전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조금 피로감이 증가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종식을 하고자 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네. 관련된 로드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초에 이제 2차 협상 정도까지 마무리됐고, 포로 교환 정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된 걸로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좀 이견차가 있다 보니 네. 협상 과정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더라도 그래도 방위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앞서 뭐 유럽 얘기도 해주셨지만 각국의 전 세계 이제 방위비 증액 움직임이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방산주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 방위비 규모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세계 방위비 같은 경우는 지금 EU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이 이제 GDP 대비 2%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23년 기준으로. 근데 이 지출 비중을 5%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계속 방위비 지출은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과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쪽과 이제 EU 지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주변국들도 덩달아 이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방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방위비가 이제 향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도 지금 최근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거치면서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7%까지 높아졌는데 이게 과거 20년 평균이 한 4% 정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EU나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서 방위비 지출이 이제 GDP의 30% 정도까지 좀 비정상적인 수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휴전이 이제 종전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국경에 대한 분쟁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은 좀 계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글로벌 방위비 지출 증가세는 당분간 좀 견조하게 증가하는 흐름이 유지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위비 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당연히 K방산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K방산하면 또 수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주 때문에 또 신고가까지 경신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작년에 방산 5사 합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2.6조 정도 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올해 1분기는 이제 영업이익 한 9천억 정도 달성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도 지금 작년 대비 실적 성장세가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올해 계속해서 이제 방산 업체들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쪽 수익성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연간으로 방산 5사 합쳐서 약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규모는 이제 전년 대비 좀 2배 가까이 좀 성장을 하면서 방산 쪽은 고성장세가 올해도 계속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업종의 실적에는 어쨌든 이제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현대로템의 뭐 폴란드 2차 계약 얘기도 이미 나왔고 올해 좀 주목해야 될 K방산의 이런 수주 모멘텀들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이 현대로템의 K2 2차 계약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수주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 앞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계약 규모 자체가 이제 단일 계약 건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규모이다 보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외에도 지금 이제 업체별로 여러 가지 이제 수출 모멘텀 좀 남아 있는데, 올해 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상반기에 필리핀 수주권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이제 중동 쪽으로 이제 수리온 헬기 쪽에 이제 수출 협상에 좀 집중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 이 헬기 수출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려올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가지고 있는 지상 무기 체계 K9이나 천무 쪽에서 중동 쪽 마찬가지고 이제 동유럽이나 북유럽 쪽에서도 좀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새로운 수출 소식들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넥선이 가지고 있는 이 방공무기 체계, 유도무기 체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글로벌 관심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은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까지 이런 수주 모멘텀들 짚어주셨고 올해 이어 내년에도 기대되는 뭐 기업별 수출 파이프라인은 뭐가 있을지 좀 길게 내다보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이제 중동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동 쪽에서 이 지상 무기 체계 전차라든지
자주포나 천무 이제 그 다연장 로켓 같은 지상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제 뭐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뭐 대규모 사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중동향 기후나 이런 이제 지역에 맞게 또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이런 새로운 추가적인 수주 네. 소식들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고 또 KF-21 전투기도 최근에 이 올해 이제 양산 사업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중동 쪽에 관심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F-21 관련된 사업들도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을지 주목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집트 쪽에서도 카이의 이제 FA50 수출 대해서 잠재적으로 한 100대 정도 가까이 되는 규모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카이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유럽 지역에서도 네.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제 다른 이제 동유럽, 북유럽 지역도 계속 방위비 증가 추세에 있고 이제 전력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추가적인 네. 수출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방산업계 수출 지역 하면은 유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유럽 말고도 중동까지 좀 확대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국내 방산업계 양산 산업과 체계 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네. 이제 국내 양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LSAM 이제 장거리 요격 방공망 체계에 양산 사업이 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KF-21의 이제 후속 양산 사업, 20대 규모 정도의 후속 양산 사업이 올해는 좀 진행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올해 기대되는 대규모 양산 사업은 요 2건 정도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AI 쪽 관련된 방산 쪽에서도 이제 AI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이런 무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인 항공기라든지 이런 무인 시스템 관련된 사업들도 좀 많이 진행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도 여전히 좀 풍부한 수주 모멘텀들이 남아 있고 또 이런 이제 특히 LSM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양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해외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내 양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앞으로 또 수출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 양산 사업들이 어떤 게 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면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는 방산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제 주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로템을 네. 이제 최선호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올해 이제 폴란드 1차 계약 물량들이 이제 올해 좀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국내 다른 방산 업체 대비 좀 저렴한 아직까지 이제 저렴한 편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주 측면에서 올해 대규모 이제 K2 2차 계약이 좀 임박한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을 바라보더라도 이제 중동 쪽의 전차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동유럽이나 북유럽 쪽에서 이런 전차 교체 네. 사업에 이제 K2가 좀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이제 폴란드와 아무래도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 향후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제 유럽 내에서도 이 K2의 이제 비중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로템은 좀 내년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좀 풍부한 수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최선 호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산 섹터에서 최선호주로 현대로템을 꼽아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전력기기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전력기기 섹터의 경우에는 뭐 실적도 괜찮고 수주 전망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의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 연초에 이 전력기기 쪽에 이제 상승 모멘텀을 주도했던 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 이 데이터 센터 이제 AI나 네.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좀 증가했고 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이제 전력기기, 변압기나 이런 쪽의 수요가 같이 좀 올라올 거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뭐 딥시크가 좀 음. 출연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AI 쪽에서도 혹시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좀 축소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 상반기에는 이제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는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이익 기여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높았던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이 좀 매크로적으로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이 네.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를 좀 억눌렀던 요인이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이제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이제 전력 수요가 좀 견조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다시 좀 주가가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AI 수요,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 살짝 위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1분기 수주 현황과 잔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전력기기 네. 3사 이제 수주 잔고가 20조 원 정도를 넘어선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게 분기별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1분기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업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사실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은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상호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높았던 구간임에도 신규 수주가 여전히 좀 견조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의 이 수요에 대한 이제 높은 수요를 좀 증명했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남은 기간에도 좀 미국 쪽 중심으로 또 유럽이나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뭐 신재생 투자라든지 또 이제 원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전력기기 수요가 미국 외 지역에서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견조하게 신규 수주는 호조세를 지속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전력기기 업황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낡아 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교체 수요가 크다. 계속해서 이제 변압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관세 영향으로 이제 변압기 생산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 높다는 전망들도 있고, 우리 그 변압기 업체들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좀 컸던 이제 산업군이다 보니 네. 영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전히 이 변압기 쪽에 수요가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가 좀 강하다 보니 고객사들과 이런 관세를 두고서도 지금 이제 상호 관세를 두고 좀 새롭게 또 가격에 대해서 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좀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지금 어느 정도 업황에 네. 좀 부정적인 이제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가격으로 이제 대부분 좀 전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탄탄한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들 주춤했다가 최근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가장 공급 부족이 심한 이제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초고압 변압기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초고압 변압기의 수출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고, 수주 잔고 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 60% 이상 정도로 높고, 신규 수주에서도 50% 정도가 이제 미국 쪽 수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익 기여도가 높은 미국의 수주를 좀 많이 받아오면서 실적 성장 가시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업종 내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을 좀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력기기
섹터 최선호주로는 미국 수주 기대감이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꼽아주셨습니다. 워낙 많은 섹터를 지금 담당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건설기계 업종 분석도 해보겠는데요. 건설기계 업황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 워낙 크기 때문에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건설기계도 이제 사실 올해는 이제 글로벌 수요가 좀 계속 부진한 시기가 좀 네. 올해도 네.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런 금리 인하 시점에 지연이 되고 그래서 금리가 높은 구간 좀 유지가 되다 보니 이게 이제 전방 산업에서는 좀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뭐 신흥국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의 이제 달러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 구매력이 좀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좀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조금은 해소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이제 마무리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달러 강세도 조금 완화가 되면서 신흥국들도 이제 구매력이 조금은 이제 구매력 회복세로 좀 진입을 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건설기계 수요들이 조금은 더 회복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중국이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투자가 좀 견조한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세가 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업황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라고 좀 턴어라운드가 좀 전망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건설기계 시장 흐름을 보면요. 중국 시장은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 회복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마무리될지를 좀 지켜보고자 하는 이 대기 수요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선 당시 이제 공약으로 걸었던 뭐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좀 적용이 되면서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하반기에는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도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나 이제 주택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좀 추진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 대기 수요들도 이제 다시 시장에 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수요가 회복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올해 뭐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유럽 쪽 시장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럽 쪽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뭐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좀 부진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지원도 많이 하다 보니 네.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의 여력이 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한 흐름이었고,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유럽의 이제 건설 쪽 이제 활동 지표나 이제 유럽 쪽 건설의 이제 뭐 수주 잔고의 성장세 지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감소세가 어느 정도는 좀 둔화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좀 다져가는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조심스럽게 회복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반기 갈수록 실적의 회복세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건설기계 안에서도 연구원님의 토픽을 여쭤봐야겠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건설기계 쪽은 이제 두산 밥캣을 네. 좀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밥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의 시장에서 이제 매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생산 비중도 높기 때문에 관세나 이런 관세 영향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하반기에 또 미국 쪽 건설 시장이 뭐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회복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이제 상반기 대비 좀 더 하반기에는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건설기계 업종 내에서는 이런 이제 글로벌 수요 회복 외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재건 모멘텀에 따라서 HD 현대그룹의 이제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도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산과 전력기기 그리고 건설기계까지 세 가지 섹터 짚어주셨고요. 각각의 토픽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